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도 하면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지금 악의 구렁텅이에서 시아버지를 구하는 이야기예요. 끝까지 들어주시고 저 칭찬 좀 해주세요. 남편과 결혼을 하고 한 5년 정도는 시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요즘 사람들 시부모님이랑 산다고 하면 일단 학부터 떼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저희 시부모님은 그렇게 며느리한테 심하게 시집살이 시키는 분도 아니었고, 오히려 어떤 때는 저희 같은 젊은 사람보다도 더욱더 세련되는 멋을 아는 분들이어서 함께 지내는데 전혀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는 시어머니 팔짱 끼고 동네 카페 순회 다니면서 맛있는 디저트 먹으러 다니는 게 취미였어요. 우리 이대로 평생 분가 안 하고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같이 살았으면 좋겠다. 남편한테 이런 이야기까지 했을 정도니까요. 하지만 당시 시부모님과 살았던 것 자체가 시부모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저희가 분가할 만한 여건이 안 되어서 돈을 모으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시어머니랑 시아버지는 가끔 농담 삼아서 어이구, 언제까지 우리랑 같이 살려고 그래? 어서 나가서 너희들끼리 결혼 생활도 좀 즐기고 알콩달콩 살아야지. 그러게나 말이야. 아니, 며느리랑 아들놈이 같이 있으니까 이 양반이랑 오붓하게 지낼 수가 없잖아. 라고 말하기도 했죠. 어머, 어머님 그러세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래도 저희랑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아이고, 말이나 못하면 적어도 몇 년은 더 행복하게 살 것 같았지만 저희는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시어머니가 그렇게 가실 거라고 예상 못했기 때문에 온 가족이 당일날 패닉 상태였습니다. 저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랑 남편은 회사에 있었는데 시아버지로부터 전화가 와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집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이게 진짜인지 꿈인지 구분이 가지를 않았습니다. 어영부영 3일 장례를 치르고 축 처진 분위기로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가 셋이 집에 있었는데 시어머니 목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도 저희였지만 시아버지가 정말로 많이 우울해 하셨습니다. 두 분 금슬이 동네에서도 소문이 났을 정도로 좋았거든요. 밖에 두 분이 같이 가시는 날에는 늘 다정하게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팔짱을 끼고 가거나 아니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어깨에 손을 두르고 가면서 어지간한 젊은 커플보다 훨씬 더 다정했습니다. 집에서도 맛있는 반찬은 시아버지가 먼저 골라서 시어머니 밥그릇에 올려주는 게 일상이었어요. 내가 우리 할망구 만나서 복 많이 받았지. 그럼 그렇고 말고. 술을 마시면 저렇게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도 대놓고 말씀하실 만큼 사랑꾼이셨습니다. 그런 시아버지였기에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게 그 누구보다도 슬플 수밖에 없죠. 저희 부부는 한동안 시아버지 기분 풀어드리기 위해 애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직후부터 평소 좋아하시던 것도 하나도 안 하고 식사도 걱정이 될 정도로 적게 하셨어요. 아버님, 요새 식사하시는 양이 너무 줄어든 것 같아요. 갑자기 그렇게 밥 양이 줄면 건강에도 안 좋으니까 저희 생각해서라도 밥은 많이 드세요. 내가 요새 입맛이 없어서 그래. 나중에 알아서 챙겨 먹을 테니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흔히 시부모는 남이라고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다 가족 같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잃은 슬픔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기를 바랬어요. 돌아가신 시어머니에게는 죄송스러운 일일 수도 있지만요. 하지만 시아버지는 불현듯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다시 시골에 내려가서 죽은 듯 조용히 살아야겠다. 원래 시부모님은 시골에서 사시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결혼을 하면서 신혼집을 얻어야 하는데 서로 사정이 좋지 않아서 어떻게 해야 할까 전전긍긍하는 와중에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땅을 조금 팔아서 서울로 올라와 집을 얻었고 저희는 그곳에서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된 것이었거든요. 저희와 함께 사시면서 시부모님들도 계속 서울에서만 살고 있었는데 시아버지가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대뜸 이렇게 시골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였습니다. 당연히 처음에는 말렸습니다.
물론 시아버지가 시골 생활을 종종 그리워하셨다는 건 알았는데 정황상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충동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아버님, 지금까지 저희랑 같이 사셨는데 갑자기 혼자 살면 외롭지 않으시겠어요? 물론 저희가 일하면서도 시간 내서 찾아뵙기는 하겠지만 지금처럼 자주 얼굴을 보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시골에서 살았는데 외로울 게 뭐 있어. 괜찮으니까 걱정 말아라. 시골에 내려가도 안부 전화 아마. 그런 아버님이 단호하게 나오는 데는 장사가 없었습니다. 결국 시아버지는 그 뒤로 일주일간 더 같이 살다가 혼자 시골로 내려가셨죠. 졸지에 저희는 시부모님과 같이 살던 집에서 둘만 살게 되어 분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시부모님이 이전에 지나가는 말로 하셨듯 둘이 살게 되어 오붓한 결혼 생활을 할 수는 있었지만 사실 두 분과 함께 지내던 시간들이 너무 즐거웠어서 저희끼리만 있다고 해서 사는 게 막 그렇게 나아지고 그러지도 않았어요. 여보, 아버님 너무 보고 싶다. 어머님이랑 넷이서 같이 살다가 지금 행복했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나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이 돼. 예전에야 시골에 사셨어도 어머니가 같이 있었으니까 괜찮았지만 지금은 아버지가 혼자 사는 거잖아. 가끔 연락드려도 괜찮다고만 하시지 힘든 건 영 얘기도 안 하시고. 나도 아버님 걱정이 되기는 하는데 그래도 거기서 잘 적응하고 계실 거라고 믿어야지 뭐. 정말 힘드시면 우리한테 말씀해 주실 거야 믿고. 우리는 우리 삶 열심히 살자. 시아버지랑은 주에 한두 번 정도 연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연락을 할 때 이외에도 저와 남편이 종종 몇십만 원씩 용돈을 드리고는 했는데 용돈을 받을 때마다 시아버지가 먼저 연락을 주실 때도 있었죠. 시아버지는 처음에는 내가 무슨 용돈이야. 시골에서 돈 쓸 일이 뭐가 있다고. 니네 생활비에나 보태 써라. 라며 거절하셨지만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서울에서도 멋쟁이셨잖아요. 시골에서도 멋쟁이처럼 사시려면 이 정도 품위 유지비는 받으셔야죠. 부족하시면 말씀하세요. 더 드릴 수 있으니까요. 제가 눈썹을 떨며 이야기하니까 그제서야 시아버지도 좀 웃으셨죠. 시아버지가 처음 시골로 돌아가고 반년간은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반년이 지나고부터는 시아버지가 종종 저한테 전화를 해서는 아가야, 미안한데 이번 달 용돈 조금만 더 줄 수 있니? 라고 연락을 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시아버지가 시골에서 괜찮은 취미 활동이라도 생긴 줄 알았어요. 그래서 당연히 괜찮다며 그때마다 용돈을 붙여드렸죠. 그런 부탁이 자주 있지는 않았습니다. 한두 달에 한 번이랄까요? 그런데 한 1년쯤 되던 때부터는 한 달에도 여러 번 돈을 붙여달라는 전화가 왔습니다. 어떨 때는 5만 원만 더, 어떨 때는 10만 원만 더. 당시 저희 부부가 드리던 시아버지 용돈이 월 60만 원 정도였습니다. 만약 시아버지가 따로 일을 안 하시는 분이었으면 그거보다 더 많이 드렸을 텐데 시아버지는 시골에서도 작게 농사일을 하고 있으셔서 굳이 저희 용돈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지금껏 저희가 드렸던 용돈도 너무 남는다며 저한테 조금 적게 줘도 된다고 말씀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매달 저희가 드리는 용돈이 60만 원을 넘어서는 것은 당연하고 100만 원도 훌쩍 넘을 때가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혹시 저희가 드리는 용돈은 보통 어디다 많이 사용하세요? 아, 그냥 뭐 친구 놈들 만날 때 술도 마시고 그러는 거지 뭐. 말끝을 흐리는 게 평소 시아버지 같지 않았지만 추궁하고 싶지는 않았기에 그러냐고 알겠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뒤에도 한두 달 정도는 더 평소보다 용돈을 많이 받으셨어요. 당장 저희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이 없었기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내심 시아버지가 저에게 숨기는 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어느 날 밤 시아버지가 만취한 상태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게 늦은 시간에 남편한테 전화를 건 적은 한 번도 없으신 분이 심지어는 울먹이기까지 하셨어요. 너무 놀라서 남편과 함께 전화 내용을 듣는데 저번에 제가 전화로 용돈을 어디다 쓰냐고 물었던 게 계속 마음에 남아 있으셨던 모양입니다. 미안하다. 왜 내가 이 나이 먹고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으니까 무슨 일이냐고 천천히 말씀해보라고 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아버지가 몇 년간 서울에서 저희랑 함께 살던 시기
시골에 새로운 사람들이 좀 많이 들어온 모양입니다. 편의상 시골이라고 부르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아예 없는 동네는 아니어서 우리가 흔히 아는 정말 깡촌에 평생 같은 사람들만 보고 자라오고 그런 곳은 아니거든요. 아무튼 시아버지가 몇 년 만에 시골로 돌아가니 원래 친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고 새로운 사람들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마침 나이도 비슷한 친구를 좀 사귀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고스톱 혹시 나도 좀 껴줄 수 있어? 시골이나 서울이나 보통 나이 드신 분들은 노인정에서 사람들 사귀면서 놀고 그러시잖아요. 시아버지가 사시는 곳에도 큰 노인정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가니까 다들 고스톱을 치거나 하면서 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간 노인정 고스톱판이 이전과는 다르게 돈을 좀 크게 걸었다고 하더라고요. 보통 시아버지가 노인정에서 치던 고스톱은 기껏해야 점당 10원, 아니면은 돈 아무것도 안 걸고 몇 시간 내리 고스톱을 치다가 나중에 많이 이긴 사람이 혹은 많이 진 사람이 다른 사람들한테 막걸리나 대접해주는 정도에 그쳤는데 지금은 그때랑 기본적인 돈의 액수 자체가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내심 자신이 고스톱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돈을 까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고 호기롭게 고스톱판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도 치는 족족 무조건 졌다고 하더라고요. 고스톱 때문에 아들 부부한테 용돈 타 쓰는 게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도 잘 아는데 계속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라는 충동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다고 하시며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미안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전화를 끊으니 내심 시아버지가 왜 그렇게 용돈을 달라고 했는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다만 이해가 가지 않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당신도 알겠지만 우리 명절 때 같이 고스톱 치면 아버님이 절대 못 치는 편이 아니거든. 근데 그렇게 잃는 게 말이 되나? 명절 때면 저희도 다른 집과 같이 가족들끼리 고스톱을 치곤 했는데 제 기억상 시아버님의 화투 실력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번도 따질 못한다니 그게 영 이상하더라고요. 마침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명절이 되어가니까 이참에 아버님이랑 이야기도 좀 해볼 겸 조금 일찍 남편과 함께 시간을 내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희 없는 사이에 술을 얼마나 드셨는지 집안 한 구석에 빈 소주병이 일렬 종대로 늘어져 있더라고요. 아니 아버님 이게 다 무슨 술이에요? 설마 아버님이 이거 혼자 다 드신 거예요? 영 상태가 좋지 않아서 진짜 처음으로 시아버지 붙잡고 꼬치꼬치 캐물었습니다. 아무래도 그때 그 고스톱이 원인이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직접 만나서 시아버지에게 들은 이야기는 당시 전화로 들었던 것보다 더 이상했어요. 보면 패가 무조건 안 좋게 들어오는 것도 아니랍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점수를 따져 고를 할 때도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럴 때면 무조건 독박 쓰고 그 뒤부터는 패가 귀신같이 안 나오고 꼭 뭐에 홀린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오늘도 노인정을 가시냐고 여쭤보니까 아마 그 사람들은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아버님, 그러면 이번에 노인정 가실 때 저희랑 같이 가요. 어떻게 치시는지 궁금해서요. 미리 말씀드리는 건데 저 대학교 때 마술 동아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취직을 하고 나서도 프리랜서로 마술 공연을 보조하는 일도 많이 했었어요. 지금도 마음만 먹으면 돈 받고 마술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력은 카드 마술이었죠. 그만큼 누군가를 눈속임하는 기술, 특히 카드로 속이는 법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제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화투 치는 시아버지를 보자. 아, 저 속임수 패네 라는 판단이 딱 되더라고요. 웬 할아버지 3명이 시아버지를 말 그대로 가지고 놀고 있었습니다. 그날 몇 시간 동안 노인정에서 시아버지가 화투 치시는 것을 보고 있자니 저 새 노인이 한두 번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합이 무척이나 잘 맞았습니다. 그리고 시아버지는 그날도 화투로만 10만 원을 잃었죠. 이러한 속임수를 모르는 시아버지 입장에서는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일부러 티가 나지 않게 좋은 패를 주면서 나중에는 나쁜 패가 나오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었고 아니면 애초에 처음부터 운이 없었던 것처럼 나쁜 패를 주고 시작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10번에 한 번은 몇천 원 정도 따게 하고 그날 시아버지가 사는 곳으로 돌아가는 길에 화투를 하나 샀습니다.
결혼하고서부터는 심심풀이로 마술을 했던 게 전부였기 때문에 오랜만에 손맛을 살리기 위해서는 화투를 잡아야 했습니다. 이 연휴가 지나가기 전에 그 노인들을 아주 쥐어잡아 놓지 않으면 또 시아버지가 얼마를 잃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아버님, 그때같이 화투 치던 분들이 속임수를 쓴 것 같아요. 제가 무조건 이번 설 연휴 끝나기 전에 아버님이 잃은 돈 돌려드리도록 할게요. 약간 최후의 결투에 나서는 것 같은 비장함이었습니다. 정말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화투만 쳤어요. 그날 밥도 시아버지가 차려주셨습니다. 저보고 아무 걱정하지 말고 화투만 잘 준비하래요. 그나마도 마술을 아예 놓지 않았기에 망정이지 만약에 아예 마술을 안 하고 살았으면 많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아버지 응원받고 남편 응원받고 연휴 마지막 날 시아버지와 남편을 모두 데리고 노인정으로 향했습니다. 저번에 봤지? 여기는 내 며느리랑 아들. 안녕하세요. 아, 이번에 연휴라서 오랜만에 아버님이랑 시간 좀 보내려고 서울에서 내려왔어요. 저번에 인사를 못 드리고 가서 아쉬웠는데 지금이라도 인사를 드리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일부러 아무것도 모르는 젊은 여자인 양 싱글생글 웃으면서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고스톱판을 흘끗 보면서 오늘 뛰었죠. 오늘도 고스톱 치고 계셨어요? 저 고스톱 너무 좋아하는데 혹시 아버님 대신에 제가 한번 쳐도 될까요? 아, 요즘 제 또래 사람들은 고스톱 치는 거에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나마 이렇게 아버님 뵈러 왔을 때나 둘이 고스톱 치곤 하는데 그래도 고스톱은 여럿이서 쳐야 제맛이 나잖아요. 아마 그 사람들도 저에 대해서는 한 채 의심도 없었을 겁니다. 솔직히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서 고스톱 잘 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심지어 그 사람들은 아예 판을 다 짜고서 타짜 마냥 속임수 고스톱을 치는 사람들이었으니 더 그랬겠죠. 어쩌면 제가 같이 쳐도 되냐고 물었을 때 이게 웬 횡재나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이구 그럼 같이 쳐도 되고 말고. 싱글벙글 웃는 얼굴에 똑같이 싱글벙글 웃는 얼굴로 응대하면서 패를 썩는데 보니까 그 노인들이 쓰는 화투는 표시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무슨 패인지 다 알고 쳤다는 이야기죠. 일부러 경계심을 누그러뜨리고 이기기 위해서 몇 판은 졌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다 계산을 해서 최대한 제가 잃은 돈이 적은 편에서만요. 아, 진짜 너무 잘 치시네요. 아이, 젊은 처자가 노인들 관록을 따라올 순 없지. 그러게 말이에요. 아까 오는 길에 저도 서울 가서 연습 좀 하려고 화투 한 세트 샀는데 이걸로 실력 좀 키워야겠어요. 아, 혹시 다음 판부터는 제가 산 화투로 고스톱을 칠 수 있을까요? 아, 왜 저희 아버님이 화투도 손에 익은 놈이 잘 쳐진다고 그러셨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열심히 이 화투로 고스톱을 연습하면 조금이라도 실력이 올라갈까 싶어서. 아니, 제가 여기서 제일 어리니까 한번 봐주실 수 없으실까요? 어르신인데 뭐 어렵지 않죠? 아마 제가 처음부터 실력 있게 점수를 다 땄으면 아마 뭐라고 하든 절대 화투를 바꿔주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일부러 몇 판 져줌으로써 제가 실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하고 거기서 자연스럽게 제가 사전에 사놓은 화투로 패를 바꿔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지금껏 속임수 고스톱만 친 사람이라고 해도 평생 동안 그런 것은 아닐 거며 저처럼 젊은 여자 정도는 자기들 본래 실력으로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저는 자연스럽게 아무런 장치가 되어 있지 않은 화투로 게임을 진행했고 그 뒤부터는 한 판 한 판 이겨갔습니다. 이번에 운이 좋았네요. 어느샌가 점점 판돈이 커지더니 점당 1,000원까지 되었습니다. 한 판당 몇만 원씩 오가는 판인 만큼 절대 판돈이 약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이겨가면서도 노인들이 조금 이상하게 여기기라도 할까봐 가끔은 져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어느 정도 적응이 된 뒤부터는 일부러 패를 섞을 때 술을 써서 저한테는 좋은 패만 오게 하고 다른 노인들한테는 속된 말로 똥패만 가도록 속임수를 썼습니다. 아, 광박이네요, 광박. 4만 원씩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슬슬 제 앞자리에 지폐가 두둑해지니까 노인들 표정이 무슨 3일 밤낮도 못 잔 사람 마냥 우울해졌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끔 패를 낼 때 고개를 갸우뚱거리기도 하고 고스톱 못 치는 사람처럼 굴어서
이게 그냥 초심자의 행운인지 정말 제 실력인지 확신이 안 드는지 노인들은 쉽게 고스톱을 그만두자고 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계속 하자고 하지도 못하고 전전긍긍하는 게 딱 눈에 보이더라고요. 아, 이제 그만하는 게 어떤가? 너무 쳤더니 좀 질리는 듯 하네 맘. 한 할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제가 딴 돈이 무려 100만 원 가까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질리는 게 아니라 돈 잃는 것 때문에 애가 타서 그러는 게 뻔했죠. 그래서 일부러 제가 웃으면서 눈치 없는 척 말했습니다. 아, 벌써요? 아버님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하루에 원래 8시간도 넘게 친다면서요. 이제 3시간밖에 안 지났는데 조금만 더 가르쳐 주세요. 역시 고스톱은 어른한테 배워야 한다고 이렇게 치다 보니까 저도 조금씩 변하는 느낌이 드는데 몇 시간만 더 같이 쳐주시면 안 될까요? 진짜 누가 보면 불쌍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이도 곱절은 많은 노인들이라 자존심이 있어서인지 그렇게까지 부탁을 하니 거절을 못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 저는 그 3명한테 총 300만 원을 땄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여유롭게 웃으면서 그럼 오늘 너무 감사했어요.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워갑니다. 여기 장터에 맛있는 국밥집 있다고 아버님한테 들었는데 이제 좀 쉬실 겸 국밥집에서 돼지국밥이나 한 그릇씩 드세요. 자, 여기 국밥값이요. 하고 10,000원씩 드리고 시아버지랑 같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내가 진짜 너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참 놀랄 놀자로세. 시아버지는 집에 가는 내내 제가 손에 들려준 300만 원을 꼭 쥐고는 순진한 줄로만 알았는데 그렇게까지 고스톱을 잘 칠 줄은 몰랐다느니 그간 한 번도 고스톱을 그만두자던 역사가 없던 양반들이 꽁지 빠져라 내빼는 게 너무 웃겼다느니 게다가 제가 나오기 전 일부러 그 사람들한테 혹시 내일도 같이 고스톱 칠까요? 휴가 하루 더 쓰면 내일까지는 여기 있을 수 있거든요. 라고 했더니 셋이서 짠 듯이 다 바쁜 일이 있다고 불이 나게 나가는데 그 모습은 저도 엄청 웃겼습니다. 그날부터 저희 가족 사이에서 제 별명이 뭔지 아세요? 타짜입니다. 시아버님도 저한테 전화를 걸 때면 타짜 전화 받았냐? 라고 하고 남편도 제가 퇴근하고 요리하고 있으면 타짜가 해주는 저녁은 어떨런지 이러면서 온갖 장난을 다 칩니다. 그리고 시아버님은 제가 당시 그 사람들이 사기꾼이라는 걸 알려줘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서 고스톱을 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세 노인은 시아버지가 다른 동네 노인들한테 저 양반들 사기 고스톱 치는 놈들이니까 어울리지 마 라고 이야기를 한 덕에 요새는 노인정에도 얼굴을 안 보인다고 합니다. 또 시아버지는 이후로는 한 번도 용돈을 더 달라고 연락 주신 적도 없으세요. 요즘은 전화를 하면 노인정에서 고스톱 치는 게 너무 재미있다고 하시는데 시간 내서 그 사기꾼 할아버지들을 밟아주기를 참 잘한 것 같습니다. 또 시아버지는 동네에 내 며느리가 타짜야 타짜 라며 소문을 내셨는지 저한테 안부 전화를 걸 때마다 동네 노인네들이 너 소개해달라고 난리다. 아, 그때 며느리 네가 그 양반들이랑 고스톱 붙어서 300만 원 딴 이야기를 해줬더니 아니 자기들이 너한테 고스톱을 배워야겠다면서 아유 어찌나 웃긴지. 아무튼 내가 너 때문에 동네에서 스타다 스타. 그 다음 다가오는 추석에도 꼭 와서는 같이 고스톱을 쳐달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시아버지가 행복해 하시니 저도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나중에 정말 시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추석 되면 또 얼굴배로 내려가서는 노인정에서 고스톱 강의나 한번 해볼까 싶네요. 모쪼록 제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생각난 김에 이렇게 몇 개월 전에 있었던 일을 정리해봤는데요. 제가 생각해도 좀 웃기네요. 우연한 기회로 저의 이야기를 듣게 된 모든 분들 다들 즐겁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였을 텐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아들은 5년 전에 결혼했습니다. 그 5년이란 시간 동안 이혼 소리를 10번도 넘게 들었어요.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를 처음 들었을 때는 가슴이 철렁하고 심장이 막 뛰더군요.
당연히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 이혼 소리가 얼마나 걱정스럽겠나요. 아무리 세상이 바뀌었다고 해도 그렇지 아이까지 낳아 기른 상황인데 어떻게든 같이 잘 살았으면 했었죠. 지난주에도 밤 11시가 넘는 시각에 방에 있던 남편 전화기가 울리더군요. 그때도 설마 했습니다. 근데 역시나 며느리였어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은 전화벨 소리에 눈을 번쩍 뜨더니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아버리더군요. 예전에는 안방문에 귀대고 듣기도 했지만 들으면 들을수록 기가 막히고 황당해서 언제부턴가는 일부러 저도 듣지 않으려 했어요. 어찌 보면 저도 피하고 살았던 거죠. 저희 아들은 올해 37살, 며느리는 34살입니다. 저희 아들은 건설회사에 다녀요. 주로 설계를 담당하는 일을 하고 있어 나름 인정도 받고 대접도 받는다고 하더군요. 건물 설계는 그렇게나 잘한다고 하던데 인생 설계는 그와는 많이 다른가 보더군요. 아들이 처음 결혼하겠다고 이야기했었을 때 저희 부부는 결혼 소식뿐 아니라 손주 소식까지 동시에 들었거든요. 혼전 임신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며느리도 아들하고 같은 회사였고 며느리도 설계 쪽을 담당했다네요. 야근이 많고 일에 치여 살다가 서로 불꽃이 튀었다고 하더라고요. 당연히 저희도 처음 그 소식을 접했을 때 많이 당황스러웠습니다. 손주 소식이야 무조건 환영이지만 일반적인 결혼 순서와는 맞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옆에 있던 남편 얼굴을 보니 아들이 결혼했다는 소식보다 손주가 생겼다는 소식이 더 기뻤는지 갑자기 저희 아들 손을 붙잡고는 하루라도 빨리 며느리를 보고 싶다면서 축하한다고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저희 아들이 외동아들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출산 중에 몸이 많이 상해서 그 뒤로 임신을 할 수 없었어요. 물론 노력도 많이 해봤는데 노력만으로 될 수 없는 일도 많더군요. 손이 귀한 집안은 아니었지만 남편은 늘 북적북적한 가정을 원했거든요. 그러니 아들이 혼전 임신 이야기를 했을 때도 걱정보다는 축하를 먼저 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얼마 뒤 며느리도 만나게 되었죠. 첫인상은 조금 차가워 보였습니다. 두꺼운 안경에 머리도 단발머리였고 입고 왔던 옷도 어두운 색이 많았고요. 그때 그 검은색 바지를 쳐다보고 있는데 회사에서 바로 오는 거라고 하더군요.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비슷한 점이 많았어요. 다니던 회사도 같은 곳이었고 대학교 때 전공도 비슷하다고 했고요. 입사했던 시기도 같은 시기라고 그래서 서로 인연이 맞긴 하나 보다 싶었죠. 저희 남편도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박수까지 치면서 좋아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에게 임신 축하한다면서 고맙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가 좋은가 싶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렸던 점이 며느리 표정이었어요. 웃긴 웃는데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처음 만나는 자리라 그런 건가 긴장해서 그런가 싶었는데 성격이 그냥 그런 거더라고요. 지난주에 며느리 얼굴도 처음 봤을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심해지면 더 심해졌죠. 무난하게 결혼식을 잘 마쳤고 신혼집은 처가 근처에 구하고 싶다고 아들이 먼저 이야기하길래 너희들 편한 곳에 잡으라고 했습니다. 신혼집에 보태라고 돈도 만들어서 줬고요. 며느리는 결혼 후 금방 배가 불러와서 다니던 회사를 휴직했다고 들었어요. 그때부터 모든 소식을 듣기만 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찾아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찾아갈 수도 없었고요. 하루아침에 결혼에 임신에 거기다 휴직까지 얼마나 정신이 없었을까 싶었습니다. 옆에서 보는 저희 부부도 그렇게 느끼는데 당연히 본인은 더 힘들었겠지만 그래서 오라는 소리 한 번 해본 적 없습니다. 며느리가 출산했다고 하기에 남편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서 축하한다고 해줬어요. 거기서 손주 얼굴도 볼 수 있었고 그 작은 얼굴에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있는데 내 자식 낳을 때랑 손주 볼 때랑 참 다르더라고요. 그때 남편은 어찌나 좋아하던지 집에 오는 길에 좋아서 울기까지 했어요. 우리 며느리 장하다는 소리를 차 안에서 수백 번을 들으면서 왔고요. 그땐 저도 남편과 같은 마음이었네요. 그 뒤로 며느리는 산후조리원에 들어갔고 또 한동안은 볼 수 없었습니다. 산후조리원 비용은 저희 남편이 줬다고 했고요. 하나밖에 없는 며느리라며 생기는 모습에 저도 그냥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정도 지났을 때였습니다. 며느리가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왔다고 했고 아이도 건강하고 며느리도 건강하다고 하기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저희 며느리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것도 저에게 온 것이 아니라 저희 남편에게 전화 온 것 같았어요. 남편이 받자마자 새아가 하면서 표정이 엄청 밝아졌거든요. 그리고는 얼마 뒤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고, 갑자기 무슨 이혼이냐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라 남편에게 달려갔어요. 잘 지내다가 이게 무슨 소리냐며. 남편은 곧바로 아들을 바꿔보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이 전화를 바꾼 듯 했고 남편은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자세한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다짜고짜 아들을 꾸짖기 시작했어요. 저는 옆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고요. 전화 통화가 끝난 후에 제가 남편에게 대체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 아들하고 며느리가 좀 다툰 것 같다면서 저희 아들이 집안일을 잘 도와주지 않아서 며느리가 많이 힘들었다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그래도 이혼 소리를 그리 쉽게 하냐고. 그것도 부부끼리 그런 것도 아니고 어찌 시아버지한테 이혼 소리를 하냐고 했죠. 그렇게 며느리도 잘못이 있다고 했는데 남편은 계속 며느리 편만 들기 시작했습니다. 출산하고 나서 얼마나 힘들었겠냐고. 그러니 예민하고 그런 거라면서 마치 아이라도 몇 번 낳아본 사람처럼 제 앞에서 그러는데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도 당연히 기분이 좋지 못했지만 남편 이야기를 듣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소리 하지 않기로 했고 며느리의 이혼 이야기는 그렇게 넘어갔어요. 근데 그게 끝이 아니더군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5년 가까이 지내오면서 며느리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는데 10번도 넘습니다. 그중 몇 번은 제가 직접 듣기도 했었고요. 같이 못 살겠다는 소리를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더군요. 돌잔치 준비하다가 뭐가 어긋났는지 못 살겠다며 친정으로 가버렸다고 했고 나중에 회사 퇴사하는 문제 때문에 저희 아들과 싸우면서도 또 이혼 소리를 꺼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저러는 것 같았어요.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주변 친한 친구들에게 물어보기까지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이혼 이야기를 그리 쉽게 하냐고. 우리 때는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많이 바뀌었냐고 물어봤어요. 그때마다 항상 듣는 소리가 이혼하겠다는 소리만 쉽게 하는 게 아니라 이혼 자체를 쉽게 하는 것 같다면서 이혼한 자식을 둔 지인 이야기를 하는데 양육비로 매달 얼마씩 보내고 산다면서 거기에 비하면 저희 집은 양반이더군요. 이혼 소리만 해주는 며느리에게 고마워해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에 씁쓸하기까지 했습니다. 결혼시키고 나서도 끝이 없는 것 같았네요. 물론 사람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혼전 임신으로 갑작스럽게 결혼을 하면 다른 평범한 부부들에 비해서 더 자주 싸우기도 한다던데 정말 딱 맞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약이라고 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 다른 평범한 부부들처럼 서로 맞춰가면서 잘 지내게 된다고 결혼 초반만 지혜롭게 잘 넘기라고 하길래 그땐 그 말을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5년이나 더 흘렀고 시간이 지나니 달라지긴 달라졌거든요. 서로 많이 맞춰주기도 했고요. 근데 아들 부부가 서로 맞추는 게 아니라 저희가 며느리에게 맞추고 있더군요. 작년부터는 전화로 그러는 게 아니라 며느리가 직접 찾아와 이혼 소리를 했습니다. 아이까지 업고 찾아와서는 시아버지를 붙잡고 하소연을 늘어놓는데 저희 아들이 바람을 피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소리를 듣자마자 저희 남편이 곧바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는 것 같았고 당장 퇴근해서 본가로 오라고 소리 지르는데 며느리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있더군요. 저는 계속 며느리 얼굴만 지켜봤어요. 얼마 뒤 서둘러 들어온 아들은 오자마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남편은 아들에게 밖에서 바람 피고 다녔냐며 고래고래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데 아들은 그 소리를 듣고 한숨만 쉬는 겁니다.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냐고 일 때문에 바빠서 바람은커녕 시간도 없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며느리는 거짓말을 하냐며 소리쳤고요. 아들은 아예 포기해버렸는지 며느리에게 아무 소리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바람이라고 생각하게 된 이유가 뭐냐고 혹시 모아둔 증거라도 있냐고 했죠. 그러자 며느리가 버럭 눈을 뜨고 저를 보더니 지금 아들 편을 드시는 거냐면서 소리를 지르는데 제가 그랬어요. 이혼하겠다고 하는데 바람 피운 증거가 있어야 하지 않겠어? 너도 뭔가 보고 들은 게 있으니 같이 사는 남편에게 바람 피운다 어쩐다고 시부모에게 찾아와서 그러는 거 아니니? 설마 아무 증거도 없이 왔어? 라고 물었죠. 그러자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다가 다짜고짜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어요. 억울해서 못 살겠다면서 이제는 믿어주지도 않는다고 하면서요.
바람 이야기를 하며 저러는 며느리를 보니 도저히 가만히 보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의처증, 의부증 이런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저도 주변에서 많이 들어봐서 알거든요. 사실이든 아니든 제가 나서야 했어요. 그래서 증거 있냐고 물었던 거고요. 근데 역시나 아무 증거가 없어 보였고 자꾸 퇴근 시간만 얘기하길래 그날 저도 짜증이 엄청났습니다. 슬슬 한계에 이르는 것 같았네요. 남편은 우는 며느리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저희 아들도 중간에서 난감해하더군요. 일이 많아서 야근 때문에 집에 늦게 가서 그런 것 같다며 앞으로는 좀 일찍 오겠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갔지만 저는 계속 화가 났습니다. 이번이 마지막도 아니고 벌써부터 시댁에 찾아와서 저럴 정도면 나중 일은 불보듯 뻔했으니까요. 역시나 며느리가 또 찾아왔더군요. 보름 정도 지났을 때였는데 밤 11시가 넘어 초인종이 울리자 그냥 바로 느낌이 오더군요. 며느리는 오자마자 시아버지를 찾았고 10분 정도 지나자 아들이 허겁지겁 오더니 아내를 찾으러 안방으로 가더군요. 그래서 저도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에게 소리를 질러버렸어요. 며느리와 남편은 사색이 된 얼굴로 쳐다봤고 아들은 벌개진 얼굴로 왜 그러냐고 하길래 제가 아들 멱살을 붙잡고 그랬습니다. 왜 바보처럼 끌려다니냐고 했어요. 남들은 이혼도 쉽게 잘한다는데 너는 뭐가 아쉬워서 이렇게 끌려다니냐고. 내가 너를 그렇게 키웠냐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옷장을 열어 서류 봉투를 줬어요. 아들은 이게 뭐냐고 하고 열어봤고 옆에 있던 며느리에게도 똑같이 생긴 봉투를 건네줬습니다. 며느리는 그 봉투를 열자마자 소리까지 지르면서 깜짝 놀라더군요. 제가 지난주에 법원에서 받아온 이혼 서류였어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당장 이것부터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혼하고 싶다고 노래를 불렀으니 서류로 있겠다 뭐가 문제냐고 다 정리하라고 너희들이 못하면 내가 직접 해준다고 했어요. 세상 어떤 부부가 부모 집에 찾아와서 이혼을 하네 못하네 하며 협박을 하고 있냐고. 아이 키우는 게 힘들다고 했으니 이혼 서류에 도장 찍는 대로 아이 놓고 가라고 했습니다. 내가 직접 키운다고 걱정 말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요. 그러자 남편이 저를 붙잡으면서 말리는데 제가 서류 봉투 하나를 더 꺼내다가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나도 더 이상은 못 참아. 며느리에게 그만 좀 끌려다녀. 한 번만 더 그런 모습 내가 보는 날에는 며느리가 이혼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혼해버릴 거야. 라고 했습니다. 난 이미 도장까지 찍어놨으니 언제든 말만 하라고 소리쳤어요. 얼마나 시댁이 만만하게 보였으면 밤이고 낮이고 지들 멋대로 찾아와서 이혼을 한다 못한다 이렇게 소리를 지르냐고. 동네 창피해서 어디다 말도 못하고 이꼴저꼴 보기 싫으니 내가 나간다고 했죠. 그래서 이젠 두 남자가 제 팔을 붙잡고 저보고 참으라고 말리대요. 나중에는 며느리까지 저에게 와서는 잘못했다고 참아달라고 그러는데 제가 며느리에게 마지막으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 시아버지랑 이혼하고 나가서도 손주 키워주는 일은 해줄 테니 걱정 마. 언제든 이혼하고 싶으면 서류부터 다 작성해서 들고 오거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했어요. 그날 이후로 며느리는 잠잠합니다. 저희 남편 전화기도 잠잠해진 지 그렇게 3달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그때 한번 이혼 서류 들고 난리를 치고 나서 아무 걱정도 없고 마음도 다 비웠습니다. 남편도 더는 며느리 걱정에 붙잡혀 살지 않고요. 저번에 한 번은 저 몰래 혼자 이혼 서류를 내다 버리려고 하길래 우리 집에서 가정법원까지 20분이면 간다고 버리든 말든 아무 소용없다고 했어요. 나중에라도 이혼 소리를 또 꺼내면 그땐 변호사 명함이라도 하나 전해주려고요. 살다 이혼한다면서 협박하는 며느리는 주변에서 듣도 보도 못해서 지금껏 바보처럼 전전긍긍하며 지냈는데 하겠다고 하면 그냥 멍석 깔아주려고요. 혹시라도 저희 집 같은 곳이 또 있을까 싶어 어디다가 이야기도 하기도 그렇고 이렇게 몇 자 남겨봅니다. 그냥 하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게 속 편합니다.